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차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핵심 증인들의 증인선서 거부로 상당히 좀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만 총 12명입니다. 이종섭 당시 장관,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 이런 군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나오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마친 뒤에 차상병 특검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은 이 차상병 특검법의 앞날 과연 어떨지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 연결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이번 주 승부 최진영 변호사,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의 아주 든든한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밥 같은 남자 이우영입니다. 국밥, 국밥이 든든하죠. 그렇죠. 그 예전에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제일 빨리 나오는 게 국밥이라고. K 패스트푸드라고 빌리죠. 근데 문제는 빨리는 나오는데 빨리 먹지를 못하잖아요. 빨리 먹다 큰일 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시간 없고 바쁠 때는 이 햄버거 자주 먹거든요. 네. 근데 햄버거는 좀 시간은 걸려요. 햄버거 은근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네. 그런데 먹는 건 빨리 먹을 수가 있죠. 그렇죠. 막 구겨 넣어도 되니까. 네. 움직이면서 먹을 수도 있고. 움직이면서. 네. 근데 움직이면서 먹기에는 조금 흐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국밥은 움직이면서 먹다가 큰일 나시죠. 그렇죠. 네. 그거는 움직이면서 먹으면 일단은 도주 혐의, 네. 절도 혐의와 도주 혐의가 동시에. 근데 국밥 좋아해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없어서 못 네. 먹어요. 국밥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뭘 좋아해요? 저는 이제 돼지 국물 낸 국밥류를 좋아합니다. 돼지국밥. 아니면 뭐 순대국밥. 아니면 돼지국밥. 이제 제주도의 고기국수에 밥 말아서. 고기국수. 네, 이런 식으로. 고기국수에 밥을 말아요? 고기국수가 아니지 그러면. 국수로 이제 모자란 양을. 밥을 말아서. 네, 밥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부산 돼지국밥은 진짜 맛있어요. 네. 근데 서울에서도 돼지국밥 하는 집이 있는데 아직은 못 가봤는데 다 좋죠. 순댓국도 맛있고. 네. 근데 몸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안 먹을 줄 알았죠. 요즘 잘 안 먹습니다. 국물 요리 잘 안 먹습니다. 국물 안 먹고. 네. 근데 그렇게 몸 관리를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만족? 네. 그렇구나. 네. 예. 오늘 이렇게 또 다 카메라도 다 바뀌었는데. 네. 예. 오늘 아주 뽀송한 저희 요새는 아주 수시로 바뀌어요. 카메라가. 예. 이거 참 신기해요, 아주. 예. 어쨌든 저 뭐 자동으로 움직이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자동이래요, 자동. 이제 막 들어가서 좀 올려라 내려라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좋은 카메라면 이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안 움직이죠. 그건 안 움직이죠. 예. 예,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런 건 없네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에서 우물정공사후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 최대한으로 반영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앞서서 오프닝 때 얘기해 주셨던 차상병 청문회 관련 소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입법 청문회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들 앞서서 앵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출석을 했고요. 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역시 출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살펴볼 건
증인 선서 거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경우에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아하. 이 전 장관 측은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 다른 증인,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 이 전 장관은 또 현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률상 증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인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하겠지만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설명을 했고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하거나 소극적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신 전 차관의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거부를 했고요. 임 전 사단장도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고발 조치하겠다. 왜 그리 뻔뻔한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반발을 했는데요.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또 다른 내용들 한번 살펴드리자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에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이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국회 사법위원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발언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여러 질문을 건넵니다. 윤 대통령과 친분, 김건희 여사와 친분, 심지어 천공을 알고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 임성근 사단장은 모두 관계없다,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정권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킬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는 아냐, 본인은 안 궁금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본인도 궁금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우는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을 관철하려는 이유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면서 이번 청문회가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야당의 불참 가운데 이뤄지는 청문회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도 오늘 잠깐 이걸 봤어요. 잠깐 봤는데 지금 여당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글쎄 지금 추측해 본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상임위 구성이 여당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 물론 방어권 차원에서 증인 선서하지 않을 권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은 뭐냐면 사실 그 청문회라는 것도 분명히 제도인데 이 제도에 대한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제도의 신뢰를 좀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점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자기 방어의 권한이라는 것은 지켜져야겠지만 이런 부분 좀 그게 전 눈에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청문위원들이라는 그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일부는 너무 고압적이라서 좀 보는 게 상당히 좀 힘든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저도 인터뷰를 뭐 하루에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를 고압적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뉴스거리를 뽑아내면 되는 건데 그걸 고압적인 자세를 이렇게 mon다고 뉴스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압적으로 나올수록 사실은 상대는 오히려 더 방어막을 더 많이 치게 되는 건데 글쎄 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부 청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조금 저는 보기가 힘들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청문회 뭐 거의 매번 그래요. 그런데 그 청문회 스타를 생각하는 시절은 전 지났다고 봅니다. 청문회 스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 50 청문회 때. 근데 그때만큼의 어떤 그 임팩트 있는 인상을 주기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보기 편안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을 규명하되 하지만 지나치게 보기가 힘들 정도의 고압적인 자세는 저는 조금 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 청문회 스타가 되기 위해 의원들이 그 참고인들을 불렀다가 오히려 참고인들이 스타가 되는 가끔가다도 그러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오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뭐 유식한 말로 과유불급. 예, 굉장히 우리들이 유식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보는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선사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북러 관련 소식인데요. 정부가 어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서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라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정부 성명을 발표를 했죠.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아직 그 북한과 러시아 간 구체적 협의 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오늘 오전에 공개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 등을 분석 평가해서 이런 정부 입장을 결정해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장 실장의 발언 중에 화제가 됐던 게 이건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그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하지 않겠다 입장을 유지를 해왔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한 뒤에 서명한 조약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61년 당시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관련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상 무기를 준다 안 준다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실수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북한 방문 이후 베트남 순방을 떠났고 이제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이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또 북한의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도 언급을 했고요. 이외에도 내용 살펴보면 우리 외교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과 연쇄 유선 협의를 하고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현 정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김정은이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둘이 기자회견 할 때 그때 속보로 전해지는 거는 즉각적인 어떤 지체 없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고 군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20일 날 전문이 공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문 공개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조선중앙통신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문을 했는데 그 북한과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조약 4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김정은이는 그 기자회견 직후부터 뭐냐면 이 최고 수준에 있어서의 그 상호 방위 이 조약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러시아에서 발표하는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북한은 이것을 자꾸 좀 이렇게 크게 부풀리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이 구절만 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거 굉장한 이게 문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러시아는 과연 이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소위 말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만일 러시아가 이러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걸 해야죠. 저는 진짜 궁금해요. 왜 처음에는 그냥 나왔거든요. 모든 이 지체 없이라는 단어도 없고 상호 원조라는 단어만을 썼는데 이게 어제 발표한 전문에는 왜 이러한 것들이 구체화가 됐는지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 정부 측의 입장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전 사실 북한은 잘 믿질 않거든요. 북한 많이 믿어요? 굳이 믿을 이유가 전무하죠. 물론 아주 극소수의 국민들은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북한이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저는 한번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어서 북한 관련 소식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도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북상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합참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명이 MDL 이 군사분계선을 20m가량 침범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경고 방송 또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요. 북한군은 바로 북상을 했습니다. 이 침범 당시 북측에선 이제 수 킬로미터에 걸쳐서 북한군 수백 명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저희가 이전에 소식을 다뤄드린 바인데 이번 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맞아요. 지난 9일 마찬가지로 중부전선 DMZ였고요. 북한군 20-30명이 50m 이내로 넘어왔다가 퇴각을 했고요. 지난 18일에도 이 중부전선에서 20m가량 침범했다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북상을 했습니다. 합참은 이렇게 바로 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워낙 이 군사분계선 표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풀이 워낙 우거져서 북한군이 이곳에 지뢰 매설 등을 하려면 우선 수풀을 제거를 하고 황무지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전 작업 차원에서 움직이다가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 달 들어서만 세 번째라는 건 작업량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를 생각을 해서 눈치 주는 거. 이 날씨에 야외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참 쉽지는 않을 텐데 오늘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북한이 또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데 반발해서 오물풍선 맞대응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연이은 도발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군사분계선 침범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소식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잠깐 할게요.
그 북한 안 갔다 왔죠. 북한 안 가봤죠, 그죠? 네. 근데 저는 북한을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한 번은 이제 지상파 방송 일 때문에 이제 북한에 갔었는데 그 소위 말해서 CIQ라고 남북 출입 사무소 있죠. 거기 이제 지나가면 북한이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전 2번 다 겨울에 갔었어요. 근데 겨울에 북한군들은 우리나라 군인들은 정말 아주 그냥 뜨뜻해가지고 뜨뜻하게 입고 있어요. 예, 아주 풍성하게, 예? 정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옷을 아주 그냥 많이 껴입고 있고. 근데 북한 군인들은요, 그 얇은 거 그 군복 하나 입고 있어요. 그 얼굴이 좀 뻘개요. 동상 걸린 거지. 예? 참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안 됐긴 안 됐는데. 이게 여름에 이렇게 일 시키는 거 그러니까 전혀 놀랍지가 않죠.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헷갈려가지고 그냥 뭐 좀 갔다가 이렇게 잘못 가고 뭐 좀 넘어왔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누가 그러는데 우연히 자꾸 겹치면 건 필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별로 저도 처음에는 이거 실수다. 우리가 뭐 이거는 뭐 크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2번째 이제 3번째 되니까 야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 볼 때에는 우리나라 군이 조금 더 아주 관심을 갖고 상당히 이 경계 근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좀 경계를 느슨하게 한 틈을 타서 어떠한 또 상당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3번째부터는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라는 존재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항상 해석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경계 근무하느라 열심히 애쓰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바로 그건데. 맛있는 음식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네. 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국군 장병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여러분들 덕에 우리가 지금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다 안다는 거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센스. 내가 그 얘기를 잊어먹었어. 제가 원래 그 특정 메뉴들 군인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 특정 메뉴들을 언급할까 하다가 그러면 또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한번 참았습니다. 네. 군 땡땡 뭐 이런 거. 예. 뭐 그런 건 나쁘지 네.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특정 메뉴들이 좀 유달리 부실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먹여야죠.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법원에서 나온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 관련 소식인데요. 두 사람 이혼 소송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그룹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관련 소식. 법원이 최태원 회장과 이 노소영 관장의 그 이혼 소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6 단독에서는 오늘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경영상 손실이 크다면서 작년 4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대차 계약이 정해진 날짜에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아트센터 나비가 SK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법원은 SK 측이 아트센터 나비의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한 2019년 9월 26일에 이미 계약이 종료됐다 이렇게 봤고요. 피고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아트센터 나비가 10억 4,560만 2,810원을 SK 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노 관장 측은
SK 측이 최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서 계약 취지에 맞지 않는 원고의 배임 행위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과 불가분 관계이므로 이혼 소송이 확정된 후 판단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 소송은 전대차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이기 때문에 이를 계약 위반이나 배임 행위로 볼 증거가 없고 이혼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특수성도 없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에 이 나비 측 변호사는 25년 전 최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을 이전한 건데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더 생각해볼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갈등이 극에 달한 이 두 사람 간의 이혼 문제 최근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예, 일단 속보부터 말씀드릴게요. 노소영 관장 측은 1조 재산 분할 이혼 소송 상고를 포기했는데 최태원 회장만 대법원에 상고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두 사람의 이혼 문제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결정에 관한 문제고 단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1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이 금액 때문에 이런 건데 이 문제가 사실 우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뭐 알아서 할 문제고, 그 1조 원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자기네들 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 일반 서민들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그렇고요. 아까 잠깐 뉴스 봤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어디를 가다 이게 그 SK 나비 뭐죠? 이 미술관이요. 그렇게 이 자막이 뜨던데 그렇게 우리가 크게 어디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돈이 없어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냥 두 분이서 잘 합의를 하든지 계속 상고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